주인이 되는. 아, 너무 훌륭하신데. 옷도리 좀 벗어도 되죠. 저희 같은 당에 한준호 의원하고 같이 다니는 행사를 또 해요. 협력의원단 행사라고 둘이 같이 다니는데 봐요. 또 한준호 의원님 좋아하시나요? 한준호 의원님이 이제 강연하기 전에 덥다고 옷도리 딱 벗으면 환호성이 왔어요. 장난이냐?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 체제로서 최초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죠?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여러 도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왕정을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여럿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과두정인 나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네. 거기 보면 나라 주인 그 어떤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로마. 아니 300은 그 스파르타. 거기 왕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정이었지만 그 당시 스파르타는 왕정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아테네도 민주정만 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테네 자체에도 왕도 있었고 과도정도 있었어요. 하여튼 아테네가 최초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한 민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이미지가 아주 잘 그려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도 왕정도 있고 과두정, 그러니까 3-4개의 유력 가문이 협력해서 다스리는 체제도 있었고 민주정도 있었어요. 왕정을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정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영어 접두사 중에 하나를 뜻하는 영어 접두사가 뭐예요? 하나. 원? 원은 하나죠. 하나긴 하는데 보통 쓰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중학생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들을 때 모노냐 스테레오냐 그러잖아요. 모노냐 스테레오냐. 요즘 분들은 모노라는 개념도 몰라요. 다 스테레오가 기본이니까. 모노가 뭐죠? 하나예요. 스테레오는 음향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뭐라 그러죠? 모나폴리라고 그래요. 네, 모나폴리라고. 그래서 왕정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모나키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자가 모노, 하나인 아키, 구조, 아키텍처, 지배체제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하기 쉽죠? 지금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모나키야. 한 명이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쉽죠? 자, 그러면 과두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두정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삼사를 뜻하는 접두사는 또 뭐예요? 삼사를 뜻하는? 응? 우리가 설탕 몸에 해롭다고 뭐 먹여요, 아이들한테? 흑설탕. 예. 그럼 우리 삼사를 뜻하는 접두사는 흑일까요? 올리고당. 그래서 올리고라는 말이 3이나 4를 뜻하는 접두사예요. 왜냐하면 당 분자가 3개에서 4개가 붙은 걸 올리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올리가키라고 불렀어요. 쉽죠? 너희 나라는 어떤 상태야? 올리가키야. 3명이나 4명이 얘기해서 결정해. 그런 시스템이야. 체계야. 올리가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올리아키? 아닌데 이건 과두정이고 올리가키. 민주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영어로 뭐죠? 데모크러시. 자, 데모크러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아까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했을까? 민주주의 데모크러시라는 영어의 말의 어원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때 고대 그리스 말이에요. 대부분 정치 용어는 정치학 용어는 로마에서 나왔어요. 근데 민주주의 관련된 정치학 용어는 거의 그리스에서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 체제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치학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 시대의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정치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 관련된 건 그런데 로마에서 발달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 어원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모크라시가 영어인데 이 데모크라시의 그리스 어원은 뭘까요?
네, 데모크라티아. 자, 데모라는 게 뭐냐면 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데모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모 집회, 집단, 단체, 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인데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데모가 집단, 사람의 집단이라는 뜻인데 퇴근할 무렵에 지하철역에 갔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보고 고대 그리스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왔으면 사람이 엄청 많은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촛불 들고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광화문에 촛불 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데모스라고 하고 지하철역에 모여 있는 다수의 사람들 가지고선 고대 그리스 사람들 데모스라고 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데모스라고 상호 이해가 되고 있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해요. 네, 데모스. 그러니까 그냥 퇴근할 무렵에 많은 사람이 그냥 군중인 거고, 그죠?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서로 의사 연락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뭘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데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모스의 크라티아인데 크라티아는 뭘까요? 네? 힘, 지배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민주주의가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지배자가 하나, 지배자가 셋, 넷, 그럼 지배자가 군집인 체제. 그래서 대막기라고 해야 되잖아. 대막기. 여러분들 횟집 가면 나오는 대막기. 대막기라고 해야 되는데 대막기라고 안 하고 데모스의 크라티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데모스의 지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 그러면 그 지배가 관철되는 거예요. 그 뜻이 관철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바꿔. 이건 엉망이야. 이거는 불공정해. 바꿔. 그러면 그 뜻이 관철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하나인 지배 체제를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세, 네 명인 지배 체제를 형상화한 거예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따위 세상을 바꿔버려 라고 하면 그 지배가 관철되는 그 상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떤 지배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그럼 그 원하는 게 관철이 돼서 세상이 바뀐다. 그것의 끊임없는 연속된 과정.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으로 정치 체제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 그냥 정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다수결이다 뭐 이런 거보다도 핵심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모스가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라고요? 아니 이미 각성돼 있고 뭔가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데모스가 없으면 크라티아가 있을 수 없고 그럼 데모크라티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써먹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가 항상 관철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데모크라티아가 그런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민주주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분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어차피 빈자를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빈자, 가난한 사람. 왜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이 더 많죠. 네.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혐오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야, 이 민주주의란 정치체제 정말 웃긴 정치체제다. 이걸 좀 해봤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원하더라. 그리고 이방인, 도시국가니까 그 도시 외에 있는 사람이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이주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제자가 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평하더라. 심지어 길을 가다가 염소를 만났는데 이 염소가 자기가 사람이 되려고 길을 안 비켜주더라. 이런 이따위 정치체제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혐오스럽고 공포스럽죠. 특히 왜? 민중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걔네들이 다스린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를? 철인. 예. 거기서 얘기한 철인이 뭐 철인 아톰 할 때 철인이니까 아니면 철인 28호 할 때 아니면 철인 성경 경기 할 때 철학자를 뜻하는데 철학자. 모든 걸 다 아는 철학자가 밥도 먹여주고 똥도 닦아줘야지 민중이 행복하지. 무슨 민중이 다스려. 걔네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어요. 그죠?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제 민주당 또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른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국민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관철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게 민주라는 말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헌법에서도 그렇고 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좀 관철돼야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인 거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사실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그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또 국민들을 지키고 또 그분들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정치의 영역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은 사실상 을지로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 민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걸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을지로위원회 출범식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해야 될 당연한 일들 아까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 얘기를 또 하신 이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이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또 을지로위원회가 맡아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도 바꾸고 또 다른 정당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정치 시스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것 그리고 잠깐 저도 언급했던 것이 여기 굉장히 많은 뭐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다 오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만 어깨를 잘 걸고 나가고 손을 잘 잡고 나가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있었죠. 2차 대전 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20년대 사이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왔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실패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공황 이전에 한 60년 가깝게 미국의 거의 정치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건 공화당이었어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은 거의 이름을 내밀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실패로 대공황이 왔는데 공화당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철학이 뭡니까? 시장 불개입이거든요. 시장이 실패했는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뾰족한 해법을 공화당이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공화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공화당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던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루즈벨트가 당선되자마자 첫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뉴딜입니다. 내가 뉴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뉴딜을. 새로운 딜. 새로운 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보면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광범위하게 그 단어를 해석하면 제일 좁게 해석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3R이라고 뉴딜의 핵심을 3R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연설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릴리프 구제예요. 구제. 당장 사람들이 실업하고 막 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적어도 회복은 시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리폼입니다.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리폼을 사회를 완전히 리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장 막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리고 가난하니까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릴리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공황 전으로 회복은 시키니까 당연히 회복시키는 건데 세 번째 완전히 사회 구조를 다시 짜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리폼을 해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했던 게 노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노조를 할 권리, 그 다음에 노조가 사업자와 협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독점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요. 리폼의 내용으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이제 릴리프나 리커버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려요. 뭐 댐 만들고 막 공사 일으켜가지고 리커버리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얼마 이후에 있었던 2차 대전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팽창하면서 회복이 된 것에 불과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커버리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리폼만큼은 어느 누구나 그 성과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저 당시에 그 리폼적 조치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 대압축의 시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 깡통을 위에서 밟으면 깡통 위하고 아래가 붙잖아요. 뉴딜 이후에 한 5, 60년간 대압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깡통을 위아래를 그냥 빈 깡통을 밟아놓은 것처럼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층과 하층의 부분이 딱 붙어버려요. 소득세 최고 구간의 93%를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거든요. 이때가 미국의 최전성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 미국에 이민만 가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개혁 조치가 그냥 가능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조그만 지역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개혁 조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바로 뉴딜 연합이라는 정치 연합을 만듭니다. 루즈벨트가. 일단
포 같은 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포 같은 맨. 잊혀진 사람들. 미국 공황 당시 또는 그 무렵에 잊혀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미국에서? 우리 갑자기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몇 번 버스 그 연설하셨던 노회찬.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니 왜 너무 뻔한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거 있잖아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분이 이제 버스 타면은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버스를 가득 채운, 또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포 같은 맨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노동자들, 흑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포 같은 맨들과 연대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뉴딜 연합이라는 게 나와요. 자본가 계층에서도 일부 끌어들이죠. 신흥하는 중공업 자본가들 끌어들여서 아주 희한한 연합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흑인, 노동자, 여성, 그 다음에 일부 자본가들 막 해서 뭉쳐가지고 연합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이후에 이 무렵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거의 지지 않습니다. 거의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냅니다. 그래서 리폼이라는 게 완수가 되고, 저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최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도 험지다. 험지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렵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그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또 필요하고 너무나 정당한 전략과 전술은 뭘까요? 국민의 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포 같은 맨들이 있어요. 국민의 힘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오히려 무시하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변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민주당이 연합한다면 어떨까? 특히 부산에 민주당이 연합을 하면 어떨까?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다 연합을 해서 어깨를 건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과 연대가 만들어진다.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가끔 가다 보면, 물론 이거 폄하하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점도 필요해요. 지역의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예산을 갖다 보면 이것도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꼭 우리 당이 그런 것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조금만 더 써볼게요. 죄송해요. 또 근데 이런 흐름이 뭐 시대를 역행한다거나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혹시 유튜브 중계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죄송한데 말을 함부로 못하겠대요. 용역을 못하겠고. 자, 그래서